2001년 대구 팔공산 기도원에서 여대생 한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019년 6월 대구의 한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가 매일 밤 똑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수지, 가방이 떠오르면 안 돼. 절대로 떠오르면 안 된다고. 요양보호사는 처음엔 그냥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밤낮 없이 같은 말만 반복했죠. 돌을 더 넣었어야 했는데. 가방이 떠오르면 큰일 나. 그러던 어느 날 밤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애가 나를 쳐다봐. 저수지에서 올라와서 나를 보고 있어. 요양보호사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날 그녀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팔공산 쪽에서 오래전에 실종 사건 있었나요? 경찰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2001년에 여대생 한 명이 기도원에서 실종됐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할머니는 바로 그 기도원을 운영했던 무속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저수지, 가방이라는 단어는 18년 동안 묻혀있던 끔찍한 진실의 첫 단서였습니다. 2001년 9월 명문대 여대생 박수진 씨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팔공산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닷새 만에 연락이 끊겼죠. 무속인 김순덕 씨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귀신이 씌어서 산으로 도망갔어요. 대규모 수색이 시작됐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옷 한 조각, 발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김순덕 씨는 18년 동안 아무 일 없다는 듯 기도원을 운영했죠. 하지만 시간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치매라는 시간의 저주가 결국 그녀의 입을 열게 만들었거든요. 저수지, 가방, 그 한마디가 18년 만에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어요. 경찰은 즉시 팔공산으로 향했습니다. 기도원 옆 저수지, 그 깊은 물속 어딘가에 진실이 잠들어 있었거든요. 2001년 당시 수사관들은 김순덕 씨의 귀신 시임 주장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증거가 전혀 없었거든요. CCTV도 없었고 휴대폰 위치 추적도 불가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뭔가 이상한 걸 목격했어요. 실종 당일 밤 김순덕 씨의 남편이 트럭에 큰 짐을 싣고 어딘가로 갔다는 거였죠. 경찰이 물었지만 남편은 기도원 물건 옮긴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저수지도 의심했어요. 하지만 2001년 당시엔 수중정밀 탐지 장비가 없었습니다. 수심 15m가 넘는 깊은 저수지를 정확하게 수색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결국 사건은 미제로 종결됐어요. 수진 씨의 어머니는 실종 신고만 유지한 채 18년을 기다렸습니다. 딸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죠. 그리고 2019년 치매에 걸린 김순덕 씨의 입에서 터져 나온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저수지, 가방이 떠오르면 안 돼. 경찰은 최신 수중 탐지 장비를 동원했어요. 저수지 바닥을 스캔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수심 15m 지점, 진흙 속에서 금속 반응이 포착됐습니다. 잠수팀이 투입됐어요. 그들이 진흙을 헤치고 끌어올린 건 녹슨 여행용 트렁크였습니다. 18년 동안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그 트렁크 안에는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죠. 과연 그 안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김순덕 씨는 왜 돌을 더 넣었어야 했다고 중얼거렸을까요? 그리고 2001년 그날 밤 기도원에선 정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18년 만에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2001년 9월 10일 오후 대구 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최영희 씨, 당시 51살이었어요. 딸 박수진 씨가 팔공산 기도원에서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죠. 담당 수사관으로 배정된 건 38살 이정훈 경위였습니다. 그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어요. 기도원까지 가는 길은 좁고 구불구불한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오후 3시쯤 기도원에 도착했어요. 낡은 한옥 건물이 소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민가도 3km 아래에 있었죠. 대문을 두드리자 무속인 김순덕 씨가 나왔습니다. 마른 체격에 머리를 질끈 묶은 56살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경찰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정훈 경위는 그 태도가 이상했다고 했어요. 보통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는데 김순덕 씨는 너무 침착했거든요. 기도원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작아서 햇빛이 잘 안 들어왔어요. 방 한쪽엔 제단이 차려져 있었고 향 냄새가 진하게 났죠. 박수진 씨가 언제 사라졌습니까? 어젯밤 11시쯤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김순덕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굿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애 몸에 귀신이 붙어 있어서 쫓아내는 의식을 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더니 문을 박차고 나가서 산속으로 뛰어갔어요. 그때 왜 바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요. 이런 일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정훈 경위는 수첩에 메모하면서 물었습니다. 박수진 씨가 입고 있던 옷은 뭐였습니까? 흰색 티셔츠하고 청바지요. 신발은요? 실내 슬리퍼 신고 있었어요. 경위는 기도원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건물 뒤쪽은 바로 산으로 이어졌어요. 울창한 소나무 숲이었죠. 혹시 그날 밤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까? 제 남편이 있었는데 그때는 잠들어 있었어요. 이정훈 경위는 수진 씨가 머물렀다는 방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방에 이불이 깔려 있었고 옷까지 몇 벌이 구석에 놓여 있었죠. 방문 손잡이 쪽에 긁힌 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이 자국은 뭡니까? 오래된 건물이라 그래요. 원래 있던 거예요. 오후 4시부터 수색이 시작됐어요. 경찰 인력 15명이 투입됐습니다. 기도원 주변 반경 1km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산은 생각보다 험했어요. 나무 뿌리가 뒤엉켜 있고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수색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옷 조각 하나, 슬리퍼 한 짝도 없었어요. 저녁 7시쯤 김순덕 씨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61살의 김철수 씨였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박수진 씨가 실종됐어요. 어젯밤에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서 잤어요. 일찍 자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정훈 경위는 부부의 진술을 기록했어요. 둘 다 너무 일관되게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색은 더 확대됐습니다. 구조대도 투입됐고 경찰견까지 동원됐어요. 하지만 걔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수색이 계속됐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마치 수진 씨가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죠. 이정훈 경위는 점점 의문이 커졌습니다. 슬리퍼 신고 산으로 뛰어간 사람이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는 다시 김순덕 씨를 불렀습니다. 정확히 어느 방향으로 뛰어갔습니까? 뒤쪽 산으로요. 몇 시에 쫓아가 보셨습니까? 바로 뒤따라갔죠. 근데 어두워서 놓쳤어요. 손전등은 안 가지고 가셨습니까? 급해서 그냥 갔어요. 그럼 어떻게 박수진 씨가 산으로 간 걸 확인하셨습니까? 김순덕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달빛에 보였어요. 흰 티셔츠가 눈에 띄더라고요. 이정훈 경위는 수첩에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맞지 않았어요. 그날 밤은 달이 없는 금음이었거든요. 나흘째 되던 날, 수색 범위를 기도원에서 5km 반경까지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그날 오후, 이정훈 경위는 기도원 아래 마을 주민들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뭔가 목격한 사람이 있을까 해서였어요. 마을 이장 박종만 씨를 만났습니다. 최근에 기도원 쪽에서 이상한 일 없었습니까? 글쎄요, 특별한 건 없었는데요. 경위는 다른 주민들도 만났어요. 하지만 대부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이순자 씨가 뭔가 기억해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트럭 소리 들었어요. 트럭이요? 네. 기도원 쪽에서 내려오는 소리였어요. 밤 12시쯤 됐을 거예요. 확실합니까? 네.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깨어 있었거든요. 분명히 트럭 소리였어요. 이정훈 경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김순덕 씨는 수진 씨가 11시에 도망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1시간 뒤에 트럭이 기도원에서 내려왔다는 거였죠. 경위는 즉시 김철수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9월 8일 밤에 트럭 운전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날 밤엔 집에서 잤어요. 주민 증언에 따르면 밤 12시쯤 기도원에서 트럭이 내려왔다고 하던데요. 김철수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거요? 기도원 물건 좀 옮기려고 나갔다 왔어요. 밤 12시에요? 네. 급한 물건이 있어서요. 재단에 쓸 향하고 촛불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대구 시내 도매상이요. 영수증 있습니까? 현금으로 샀어요. 영수증은 안 받았습니다. 경위는 한숨을 쉬었어요. 2001년 당시엔 CCTV가 거의 없었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닷새째 되던 날 수색은 중단됐습니다. 더 이상 찾을 곳이 없었거든요. 이정훈 경위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기도원 주변에 저수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수지는 기도원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수심이 깊었습니다. 주민들 말로는 15m 이상 된다고 했어요. 경위는 저수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물가에 타이어 자국이 있었어요. 최근에 차가 다녀간 흔적이었죠. 이 자국이 언제 생긴 겁니까? 박종만 이장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며칠 전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경위는 저수지를 수색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2001년 당시엔 수중 탐지 장비가 없었거든요. 잠수부를 투입하기엔 수심이 너무 깊었고 물도 흐렸습니다. 결국 경위는 저수지 수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저수지 수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상부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예산이 없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그때 다시 검토하겠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진 씨의 어머니 최영희 씨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제발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하지만 경위도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거요. 2001년 9월 말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수진 씨는 실종자로 등록됐고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어요. 이정훈 경위는 마지막으로 김순덕 씨를 만났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어요. 저도 그 애가 무사히 돌아오길 바랍니다. 경위는 김순덕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그날 이후 경위는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증명할 수 없었거든요. 김순덕 씨는 그 후로도 기도원을 계속 운영했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5년경 기도원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신도 한 명이 김순덕 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한 거예요. 경찰이 출동했지만 김순덕 씨는 부인했습니다. 귀신 쫓다가 실수로 건드린 거예요. 폭행이 아니에요. 피해자는 결국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어요. 하지만 마을 주민들 사이에선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 기도원 뭔가 이상해. 박수진 씨도 거기서 사라졌잖아. 주민들은 기도원을 더욱 멀리했습니다. 신도 수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2010년쯤 되자 기도원은 거의 문을 닫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순덕 씨와 남편 김철수 씨만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래도 김순덕 씨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죠. 2015년 김철수 씨가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식에 온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마을 주민 몇 명이 의례적으로 다녀갔을 뿐이었습니다. 김순덕 씨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혼자 기도원에 남았어요. 70살의 노인이 된 그녀는 점점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2017년
김순덕 씨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해졌어요. 밥을 먹고도 먹었다는 걸 잊고, 길을 잃고 사람을 못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여름, 마을 주민이 김순덕 씨를 발견했어요. 기도원 마당에서 쓰러져 있었거든요.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매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어요. 기도원은 폐쇄됐고 김순덕 씨는 대구 시내의 한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019년 초 김순덕 씨는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더 이상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가지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저수지, 가방, 저수지, 가방. 간호사들은 그냥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6월 김순덕 씨를 담당하게 된 요양보호사 김민정 씨는 달랐어요. 그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김순덕 씨는 매일 밤낮 가리지 않고 같은 말만 했습니다. 저수지, 가방이 떠오르면 안 돼. 돌을 더 넣었어야 했는데. 김민정 씨는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김순덕 씨가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걸 보며 의문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김민정 씨가 야간 근무를 서고 있을 때였어요. 새벽 2시쯤 김순덕 씨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애가 나를 쳐다봐. 저수지에서 올라와. 김민정 씨가 달려가 보니 김순덕 씨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흰 티셔츠 입은 애가 물속에서 올라와. 나를 보고 있어. 그 순간 김민정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김민정 씨는 병원 사무실로 가서 김순덕 씨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전 직업 무속인, 거주지 팔공산 기도원. 김민정 씨는 인터넷으로 팔공산 기도원 실종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2001년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명문대 여대생 팔공산 기도원에서 실종. 대규모 수색에도 흔적 없어. 미제 사건으로. 김민정 씨는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김순덕 씨가 바로 그 기도원을 운영했던 무속인이었던 거예요. 김민정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001년 팔공산 기도원 실종 사건 아시죠? 제보할 게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대구 동부경찰서 강력팀이었어요. 어떤 제보이신가요? 당시 기도원 운영했던 무속인이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데요. 매일 이상한 말을 반복해요. 저수지에 가방을 넣었다고, 떠오르면 안 된다고요. 담당자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1시간 뒤 형사 2명이 요양병원에 도착했어요. 그중 한 명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이정훈 경위였습니다. 지금은 경감으로 승진한 상태였죠. 이정훈 경감은 18년 만에 다시 이 사건과 마주하게 됐어요. 그는 김민정 씨를 만나자마자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말을 하던가요? 김민정 씨는 메모해둔 내용을 보여줬어요. 저수지, 가방이 떠오르면 안 된다. 돌을 더 넣었어야 했다. 흰 티셔츠 입은 애가 물속에서 올라온다. 이정훈 경감은 메모를 보며 눈빛이 변했습니다. 18년 전 그가 의심했던 저수지, 바로 그곳이었어요. 김순덕 씨를 만나볼 수 있습니까? 이정훈 경감은 김순덕 씨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을 보는 순간 18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김순덕 씨는 이정훈 경감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저수지, 가방, 떠오르면 안 돼. 이정훈 경감은 18년 만에 확신했습니다. 그곳에 있어. 저수지에 모든 답이 있어. 그는 즉시 본서로 돌아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저수지 수색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부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어요. 치매 환자의 헛소리를 믿고 예산을 쓸 수는 없다. 하지만 18년 전부터 저수지가 의심됐습니다. 당시엔 기술이 없어서 못했지만 지금은 가능합니다. 이정훈 경감은 개인적으로 저수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18년 만에 찾은 저수지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고요하고 깊고 비밀을 간직한 채로요. 그날 저녁 이정훈 경감은 상부를 다시 설득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순덕 씨가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진실을 못 밝힙니다. 결국 상부가 승인했습니다. 일주일만 줄게. 그렇게 18년 만에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2019년 6월 25일 팔공산 저수지에 경찰 차량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정훈 경감을 포함해 수사관 6명, 그리고 수중 탐지 전문팀 4명이 함께였어요. 전문팀 책임자인 박준혁 씨가 이정훈 경감에게 말했어요.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주민들 말로는 1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소나 장비를 쓰겠습니다. 금속 탐지도 함께 돌려볼게요. 소나는 음파로 수중 물체를 탐지하는 장비예요. 오전 9시부터 탐사가 시작됐습니다. 보트를 띄워서 저수지를 천천히 돌면서 소나를 작동시켰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특별한 건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정훈 경감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박준혁 씨가 손을 들었어요. 여기 뭔가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확실히 다른 물체가 포착됐어요. 직사각형 모양의 큰 물체였습니다. 저게 뭐죠? 확실하진 않지만 인공물 같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수지 중앙에서 약간 서쪽, 수심 14m 지점입니다. 이정훈 경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금속 반응은요? 약한 반응이 있습니다. 녹슨 금속 같아요.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대략 가로 70cm, 세로 50cm 정도로 보입니다. 이정훈 경감은 즉시 알았어요. 여행용 트렁크 크기였거든요. 잠수 준비하세요. 오후 3시 박준혁 씨와 동료 한 명이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수면 위에선 이정훈 경감과 다른 수사관들이 긴장한 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무전기에서 박준혁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찾았습니다. 트렁크 맞습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많이 녹슬었어요. 진흙 속에 반쯤 묻혀 있습니다. 다시 10분이 지났습니다. 수면에 기포가 올라오더니 드디어 뭔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녹슨 금속 트렁크였습니다. 오래된 여행용 가방이었죠. 잠수부들이 트렁크를 보트로 올렸어요. 이정훈 경감은 트렁크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18년 동안 찾던 증거가 바로 눈앞에 있었거든요. 감식팀이 도착할 때까지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감식팀이 트렁크의 모든 각도를 사진으로 남겼어요.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 잠금 장치는 완전히 녹슬어 있었어요. 공구로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뚜껑이 열렸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뼈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람의 유해였습니다. 그리고 썩은 천 조각들, 그리고 돌멩이들이 가득 차 있었죠. 이정훈 경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18년 만에 박수진 씨를 찾은 거예요. 감식팀이 즉시 작업에 들어갔어요. 유해를 조심스럽게 수습하고 트렁크 내부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감식팀 책임자가 보고했습니다. 두개골에 골절 흔적이 있습니다. 둔기에 맞은 것 같아요. 사인이 그거란 얘기입니까? 정확한 건 부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식팀원이 트렁크 구석을 살피다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여기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어요. 긴 머리카락 여러 가닥이었습니다. DNA 분석하세요. 피해자 것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정훈 경감은 직감했어요. 범인의 머리카락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저녁 6시 유해와 증거물들이 모두 수습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져 정밀 분석에 들어갔어요. 다음 날 박수진 씨의 어머니 최영희 씨에게 연락이 갔어요. 저수지에서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DNA 대조가 필요합니다. 최영희 씨는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6월 29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해는 박수진 씨 본인이 확실합니다. 머리카락 분석 결과는요. 피해자의 머리카락도 있고요.
다른 사람 것도 섞여 있습니다. 누구 겁니까? DNA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해봤는데 일치하는 게 없습니다. 이정훈 경감은 생각했어요. 김순덕 씨의 DNA는 데이터베이스에 없을 거예요. 김순덕 씨 DNA 채취할 수 있습니까? 다음 날 수사관들이 요양병원을 찾아갔어요. DNA 채취는 간단했어요. 검사 결과는 이틀 뒤에 나왔습니다. 트렁크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 김순덕 씨 것과 일치합니다. 이정훈 경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확실합니까? 100% 일치합니다.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거예요. 이정훈 경감은 즉시 영장을 신청했어요. 김순덕 씨와 그녀의 남편 김철수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2019년 7월 2일 수사관들이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김순덕 씨, 박수진 씨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하지만 김순덕 씨는 반응이 없었어요. 체포됐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소견서를 작성했어요. 현재 치매 사기로 의사소통 불가능. 재판 진행 능력 없음. 이정훈 경감은 난감했습니다. 범인을 찾았지만 신문할 수도 재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이정훈 경감은 최영희 씨를 만났습니다. 범인을 찾았습니다. 최영희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누구입니까? 김순덕 씨입니다. 기도원을 운영했던 무속인이요. 하지만 김순덕 씨가 치매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최영희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증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과연 김순덕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정말 그녀만 범행에 가담한 걸까요? 여러분, 18년 동안 저수지 바닥에 잠들어 있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범인 김순덕 씨는 치매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과연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기도원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김순덕 씨 혼자만의 범행이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2019년 7월 5일 대구 동부경찰서 회의실에 수사팀이 모였습니다. 이정훈 경감을 포함해 강력팀 전원 8명이 참석했어요. 경감은 화이트보드에 사건 타임라인을 그려 넣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2001년 9월 8일 밤 박수진 씨가 기도원에서 사망했어요. 김순덕 씨의 주장대로라면 11시에 산으로 도망갔다고 했죠. 하지만 주민 이순자 씨는 밤 12시에 트럭 소리를 들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1시간 사이에 뭔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1시간 동안 박수진 씨가 사망했고 시신을 트렁크에 넣어서 저수지로 옮긴 거예요. 혼자서 가능한 일입니까? 이정훈 경감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렵습니다. 트렁크에 시신과 돌을 넣으면 무게가 최소 70kg은 나갑니다. 56살 여성 혼자 옮기기엔 힘들어요. 그럼 김철수 씨가 도왔다는 얘기네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이미 사망했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죠.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훈 경감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원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김순덕 씨는 치매로 진술이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물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기도원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2018년부터 폐쇄됐습니다. 아무도 안 살아요. 그럼 현장 재수색 가능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2019년 7월 8일 수사팀은 팔공산 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찾는 현장이었어요. 기도원은 완전히 폐가가 돼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엔 거미줄이 쳐져 있었죠. 이정훈 경감이 자물쇠를 뜯고 문을 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내부는 어두웠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이 유일한 조명이었습니다. 경감은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18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재단, 향로, 그리고 낡은 가구들이 그대로 있었죠. 감식팀, 루미놀 검사 준비하세요. 루미놀은 혈흔을 검출하는 시약이에요.
아무리 오래된 핏자국이라도 화학 반응으로 찾아낼 수 있죠. 감식팀이 기도원 곳곳에 루미노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외선 램프를 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방 전체에서 파란 빛이 번쩍였습니다. 혈흔 반응이었어요. 여기 전부 혈흔입니다. 이정훈 경감은 숨을 죽였어요. 특히 재단 옆 나무 기둥에서 집중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기둥 주변이 가장 심합니다. 경감은 기둥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나무 표면에 깊은 흠집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에 부딪힌 자국 같은데요. 두개골 골절 부위와 대조해보세요. 감식팀이 즉시 분석에 들어갔어요. 박수진 씨의 두개골 골절 패턴과 나무 기둥의 모서리를 비교했습니다. 1시간 뒤 결과가 나왔어요. 일치합니다. 이 기둥 모서리에 두개골이 부딪힌 게 맞습니다. 이정훈 경감은 현장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어요. 박수진 씨가 여기서 쓰러졌어요. 재단 앞에서 굿을 하다가 뭔가 충격을 받아 이 기둥에 머리를 부딪힌 거죠. 사고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혈흔 패턴을 보세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흩뿌려져 있어요. 이건 단순 충돌이 아니라 격렬한 충돌입니다. 팀원 하나가 바닥을 살피다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여기 바닥에 시멘트 덧칠한 흔적이 있습니다. 언제 한 건지 확인 가능합니까? 시멘트 성분 분석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감식팀이 바닥 시멘트 샘플을 채취했어요. 연구소로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정훈 경감은 박수진 씨가 머물렀다는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18년 전 그가 봤던 그 방이었죠. 방문 손잡이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여전히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 자국 분석해보세요. 감식팀이 확대경으로 자국을 살폈어요. 손톱으로 긁은 것 같습니다. 안쪽에서 긁은 건가요? 바깥쪽에서 긁은 건가요? 안쪽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긁은 흔적이에요. 이정훈 경감은 주먹을 쥐었어요. 박수진 씨가 이 방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감금이었단 얘기네요. 경감은 방 안을 더 살폈어요. 창문엔 안쪽에서 못질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창문도 못으로 박아놨네요. 완전히 감금 상태였어요. 팀원들은 침통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수진 씨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이정훈 경감은 기도원 밖으로 나왔어요. 건물 뒤편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수지로 가는 길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풀이 무성했지만 길의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길로 트렁크를 옮겼겠군요. 경감은 길을 따라 걸었어요. 저수지까지는 500m 정도였습니다. 길 중간에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흔적이 보였습니다. 트럭으로 옮긴 게 맞습니다. 저수지 가장자리에 도착했어요. 물가에도 타이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여기서 트렁크를 물에 넣었어요. 이정훈 경감은 저수지를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수면 아래 18년 동안 박수진 씨가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오후 4시 수사팀은 기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증거 수집이 계속됐어요. 감식팀이 재단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재단 아래 서랍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여기 일기장이 있습니다. 누구 거죠? 표지에 이름이 없는데요. 내용을 보면 김순덕 씨가 쓴 것 같습니다. 이정훈 경감이 일기장을 받아들었어요. 오래된 공책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죠. 대부분은 기도원 운영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신도 명단, 굿 일정, 수입 기록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페이지에서 이상한 내용이 나왔어요. 9월 5일, 새로운 신도 들어옴, 대학생, 귀신 붙었음, 9월 6일, 굿 시작, 애가 말을 안 들음, 방에 가둠, 9월 7일, 계속 소리 지름, 시끄러움, 9월 8일, 그 다음은 페이지가 찢어져 있었어요. 9월 8일 페이지가 없습니다. 찢어낸 거네요.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이정훈 경감은 일기장을 증거 봉투에 넣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저녁 6시 현장 수색이 마무리됐습니다. 수사팀은 대구로 돌아왔어요. 연구소에서 시멘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도원 바닥 시멘트는
2001년 9월경에 시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정훈 경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건 직후에 바닥을 다시 발랐다는 얘기네요. 혈흔을 감추려고요. 모든 증거가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9월 8일 밤 기도원 재단 앞에서 박수진 씨가 사망했어요. 나무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이 골절됐죠. 김순덕 씨는 시신을 트렁크에 넣고 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남편 김철수 씨와 함께 트럭으로 저수지까지 운반했어요. 밤 12시쯤 저수지에 도착해서 트렁크를 물속에 던졌습니다. 트렁크는 15m 깊이 바닥으로 가라앉았죠. 다음 날 김순덕 씨는 기도원 바닥을 시멘트로 다시 발랐어요. 혈흔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귀신 씌어서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했죠.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만약 김순덕 씨가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사건이었습니다. 2019년 7월 12일 이정훈 경감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철수 씨의 역할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김철수 씨, 부검 기록 확인해 보세요. 팀원이 2015년 사망 기록을 찾아왔습니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검은 했습니까? 아니요. 자연사로 처리됐어요. 이정훈 경감은 아쉬워했어요. 만약 부검을 했다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요. 김철수 씨, 주변 인물 조사해 보세요. 친척, 친구, 아는 사람 누구든 찾아보는 겁니다. 며칠간 조사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김철수 씨는 사람들과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친척도 몇 명 안 되고 친구도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하고도 거의 안 어울렸다고 합니다. 기도원에만 틀어박혀 살았다는 얘기네요. 팀원 중 한 명이 흥미로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마을 주민 인터뷰 중에 재밌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뭔데요? 2001년 당시 김철수 씨가 술 먹고 이상한 말을 했대요. 이정훈 경감이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무슨 말을요? 마을 슈퍼에서 소주 사 먹으면서 내가 큰일을 저질렀다고 중얼거렸대요. 언제 한 말입니까? 2001년 9월 중순쯤이라고 합니다. 증인이 누굽니까? 슈퍼 주인 장미숙 씨입니다. 지금도 같은 곳에서 가게하고 있어요. 이정훈 경감은 즉시 팔공산으로 향했습니다. 장미숙 씨를 만나야 했어요. 슈퍼는 마을 입구에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66살의 장미숙 씨가 가게를 지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김철수 씨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장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분, 돌아가셨죠. 2001년에 김철수 씨가 이상한 말을 했다던데요. 장미숙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 맞아요. 그때 소주 한 병 사가지고 가게 앞 평상에 앉아서 마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혼자 중얼거리면서 내가 큰일을 저질렀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런 말을 계속했어요.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9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여대생 실종 사건 나고 얼마 안 됐을 때요. 그 말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때는 그냥 술 먹고 하는 소리려니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정훈 경감은 메모를 했어요. 이건 중요한 증언이었습니다. 혹시 그 외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김철수 씨가 그 후로 술을 많이 마셨어요. 거의 매일 소주 사갔죠. 왜 그랬을까요? 죄책감 아니었을까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니까 술로 잊으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이정훈 경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미숙 씨의 추측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대구로 돌아온 경감은 회의를 소집했어요. 김철수 씨가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 알 수 없어요. 주범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트렁크에서 나온 머리카락은 김순덕 씨 것이었어요. 김철수 씨 DNA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공범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김순덕 씨가 박수진 씨를 죽이고 김철수 씨가 사체 운반을 도운 것 같아요. 팀원 하나가 질문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왜 도왔을까요? 자기 아내가 살인을 저질렀는데요. 이정훈 경감은
잠시 생각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아내를 지키려고. 둘째, 자기도 범행에 어느 정도 가담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었던 거죠. 어느 쪽일까요? 아마 둘 다일 겁니다. 이정훈 경감은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2001년 9월 8일 밤 11시 김순덕 씨가 박수진 씨에게 굿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수진 씨가 저항했고 김순덕 씨가 화가 나서 밀쳤습니다. 그래서 나무 기둥에 부딪힌 거군요. 맞아요. 사고였을 수도 있지만 고의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박수진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김순덕 씨가 당황해서 남편을 불렀어요. 김철수 씨가 와서 상황을 봤고 둘이 의논해서 시신을 숨기기로 결정했죠.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신고하면 기도원이 망하니까요. 명성도 떨어지고 수입도 끊기죠. 그래서 은폐하기로 한 겁니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트렁크는 누가 준비했을까요? 아마 김철수 씨일 겁니다. 집에 있던 여행용 트렁크를 가져왔을 거예요. 돌은요? 저수지 주변에 돌이 많아요. 현장에서 주워 담았을 겁니다. 이정훈 경감은 타임라인을 다시 정리했어요. 밤 11시 박수진 씨 사망, 11시 반 김철수 씨 호출, 12시 트렁크에 시신 넣고 트럭으로 저수지 이동, 12시 반 저수지에 수장, 새벽 1시 기도원 복귀. 다음 날은요? 9월 9일 김순덕 씨가 바닥 시멘트 작업, 9월 10일 최영희 씨 방문하자 귀신 씨여서 도망갔다고 거짓말. 완벽한 알리바이네요. 그렇습니다. 만약 김순덕 씨가 치매에 안 걸렸다면 영원히 모를 뻔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이정훈 경감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철수 씨는 왜 14년 동안 침묵했을까? 죄책감에 시달렸을 텐데. 경감은 김철수 씨의 사망 기록을 다시 살펴봤어요. 2015년 심장마비로 급사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심장마비일 수도 있겠군. 14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지도 몰랐어요. 2019년 7월 20일 이정훈 경감은 검찰과 협의했습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했거든요. 검사는 회의적이었어요. 김순덕 씨가 치매 사기라면서요?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의사 소견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정훈 경감은 자료를 펼쳤어요. 일단 기소는 해야 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재판 없이 기소만 한다고요? 아니요. 재판은 진행하되 김순덕 씨 불출석으로 하는 겁니다. 검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할 수 없으면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놔두자는 겁니까? 법이 그렇습니다. 이정훈 경감은 답답했어요. 범인을 찾았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됐나요? 그날 저녁 경감은 박수진 씨의 어머니 최영희 씨를 만났습니다. 최영희 씨는 70살이 넘었어요. 18년을 기다린 세월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경감님, 그 여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이정훈 경감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어렵습니다. 김순덕 씨가 치매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해요. 최영희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우리 딸은 그냥 억울하게 죽은 겁니까? 아니요. 진실은 밝혀졌어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만 밝혀지면 뭐 합니까? 범인이 처벌받아야죠. 경감은 할 말이 없었어요. 최영희 씨 말이 맞았으니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며칠 뒤 이정훈 경감은 법조계 자문을 구했어요. 변호사, 판사, 법학 교수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은 비슷했어요.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면 재판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엔 정상이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현재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정훈 경감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한 법학 교수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공범이 있었다면서요? 네, 김철수 씨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망했어요. 그럼
그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하는 건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김순덕 씨는 재판이 불가능하지만 김철수 씨의 범죄 사실은 입증할 수 있어요. 사후 판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정훈 경감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드문 경우지만 가능해요. 특히 유가족이 명예회복을 원할 때 쓰이죠. 경감은 즉시 검찰과 재협의했습니다. 검사도 그 방법에 동의했어요. 김철수 씨 사체유기 혐의로 사후 기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순덕 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되 재판 보류 조치를 취하죠. 재판 보류요? 네.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재판을 미루는 겁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그렇게 처리해야 해요. 2019년 8월 1일 검찰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2001년 팔공산 기도원 여대생 실종 사건의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피의자는 무속인 김순덕 씨와 그의 남편 김철수 씨입니다. 김순덕 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현재 치매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철수 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사후 기소됐으며 별도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언론이 들끓었어요. 18년 만에 밝혀진 미제 사건이었으니까요.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됐습니다. 팔공산 여대생 실종, 18년 만에 진실 밝혀져. 무속인 신도 살해 후 저수지에 수장. 치매 헛소리가 단서 저수지서 트렁크 발견. 이정훈 경감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18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사건이 마침내 해결됐습니다. 피해자 박수진 씨의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김순덕 씨는 어떻게 처벌됩니까? 현재로서는 재판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김철수 씨의 역할은 뭡니까? 사체 유기를 도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왜 18년이나 걸렸습니까? 이정훈 경감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2001년 당시엔 기술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수지 수색이 불가능했죠. 하지만 최근 수중 탐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김순덕 씨의 치매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됐다던데요. 네, 역설적이게도 그렇습니다. 김순덕 씨가 치매로 억눌렀던 기억을 중얼거리면서 단서가 나왔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정훈 경감은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김순덕 씨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요. 김순덕 씨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경감이 다가가자 김순덕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저수지, 가방, 떠오르면 안 돼. 이정훈 경감은 조용히 말했어요. 이미 떠올랐습니다. 18년 만에 진실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김순덕 씨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경감은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최영희 씨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수진 씨를 집으로 모셔가실 수 있습니다. 최영희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18년 만에 우리 딸을 데려가는군요. 네, 이제 편히 쉬게 해주세요. 며칠 뒤 박수진 씨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2001년엔 치르지 못했던 장례식이었어요. 영정사진엔 22살의 밝게 웃는 수진 씨가 있었습니다. 18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죠. 장례식엔 많은 사람이 왔어요. 가족, 친척, 친구들, 그리고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들까지. 이정훈 경감도 참석했습니다. 분양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최영희 씨가 경감에게 다가왔어요. 경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18년 동안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요.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뭡니까? 김순덕 씨가 왜 우리 딸을 죽였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이정훈 경감은 잠시 생각했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은 할 수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김순덕 씨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는 걸 못 견뎠던 것 같아요. 수진 씨가 굿을 거부하거나 반항했을 때 화가 나서 밀친 거죠. 그게 이유라고요? 그런 사소한 이유로? 네,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자존심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거죠. 최영희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우리 딸이 너무 억울합니다. 압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수진 씨는 위로받을 겁니다. 그날 밤 이정훈 경감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사건이 마침내 끝났어요.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범인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법이 완벽하지 않구나. 경감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진실을 밝혔다는 것에 위안을 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김순덕 씨는 정말 혼자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기도원에 숨겨진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혈흔, 일기장, 그리고 주민 증언까지. 김순덕 씨와 김철수 씨 부부의 범행이 명확해졌죠.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과연 사건의 진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기도원 안에서 벌어진 그날 밤의 진실이 완전히 재구성됩니다. 2019년 8월 10일, 이정훈 경감은 다시 한번 증거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트렁크, 혈흔, 일기장, 주민 증언, 모든 증거가 김순덕 씨와 김철수 씨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누가 주범인지는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경감은 감식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트렁크 내부에서 발견된 증거물 목록이 있었습니다. 유해, 의류 조각, 돌멩이, 머리카락. 그런데 목록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추가 항목이 하나 더 있었어요. 섬유 조각 미확인. 이정훈 경감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지? 그는 즉시 감식팀에 연락했어요. 트렁크에서 나온 섬유 조각이 뭡니까? 감식팀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작은 천 조각이었어요. 옷감은 아니고 뭔가 다른 재질이었습니다. 어떤 재질이었습니까? 명주 같았어요. 광택이 있고 부드러운 재질이었죠. 이정훈 경감은 뭔가 떠올랐습니다. 무속인이 굿할 때 쓰는 천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확인해 볼게요. 감식팀은 섬유 조각을 정밀 분석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무복에 쓰이는 명주천이 맞습니다. 색상은 빨간색이에요. 이정훈 경감은 즉시 기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재단을 다시 살펴봐야 했어요. 기도원 재단에는 여러 무복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등 다양한 색깔이었죠. 경감은 빨간색 무복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치마 아랫단에 찢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다. 감식팀이 즉시 현장으로 왔어요. 무복에 찢어진 부분과 트렁크에서 나온 섬유 조각을 대조했습니다. 일치합니다. 같은 천입니다. 이정훈 경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순덕 씨가 이 무복을 입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기네요. 왜 무복 조각이 트렁크에 있었을까요? 시신을 트렁크에 넣을 때 치마가 끼었던 것 같아요. 급하게 뚜껑을 닫으면서 찢어진 거죠. 이건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김순덕 씨가 직접 시신을 트렁크에 넣었다는 물리적 증거였거든요. 이정훈 경감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2001년 그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재구성해야 했어요. 그는 박수진 씨가 머물렀던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 손잡이에 긁힌 자국을 다시 살폈어요. 감식팀이 자국을 채취해서 분석했습니다. 손톱 자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뭡니까? 자국이 여러 겹 쌓여 있어요. 한 번에 생긴 게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생긴 겁니다. 이정훈 경감은 숨을 들이켰어요. 박수진 씨가 며칠 동안 이 방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경감은 김순덕 씨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9월 5일, 새로운 신도 들어옴. 9월 6일, 굿 시작. 애가 말을 안 들음. 방에 가둠. 9월 7일, 계속 소리 지름. 시끄러움. 9월 8일, 페이지 찢어짐. 이정훈 경감은 타임라인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어요.
9월 5일, 박수진 씨가 기도원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최영희 씨와 함께였죠. 처음 이틀은 괜찮았어요. 수진 씨는 조용히 지냈고, 김순덕 씨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9월 6일 저녁, 김순덕 씨가 본격적인 굿을 시작했어요. 수진 씨에게 귀신을 쫓아내겠다며 이상한 행동을 강요했죠. 수진 씨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냥 쉬고 싶어요. 김순덕 씨는 화가 났어요.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았다고 느꼈거든요. 내 몸에 귀신이 붙었어.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수진 씨는 무서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김순덕 씨가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귀신이 빠져나갈 때까지 나올 수 없어. 그날부터 수진 씨는 방에 갇혔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번만 주었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어요. 9월 7일, 수진 씨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게 해주세요. 엄마한테 전화할래요? 하지만 김순덕 씨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시끄러워. 귀신이 아직 안 빠져나갔어. 수진 씨는 방문을 두드리고 긁으며 나가려고 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9월 8일이 됐습니다. 이정훈 경감은 이 부분을 재구성하기 위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는 기도원 주변 주민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혹시 그날 밤 뭔가 들은 사람이 있을까 해서였어요. 마을 이장 박종만 씨를 만났습니다. 2001년 9월 8일 밤에 혹시 기도원 쪽에서 소리 들으신 적 있습니까? 박종만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였습니까? 여자 비명 소리요. 밤 11시쯤 됐을 거예요. 확실합니까? 네. 그날 밤 창문 열어놓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비명 소리 들었어요. 왜 신고 안 하셨습니까? 기도원에서 굿하면 가끔 그런 소리 나거든요. 그냥 굿 소리려니 했죠. 이정훈 경감은 메모했습니다. 밤 11시에 비명 소리가 있었다는 건 중요한 정보였어요. 경감은 다른 주민도 만났습니다. 기도원에서 가장 가까운 집에 사는 최순희 씨였어요. 그날 밤 뭔가 들으셨습니까? 최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리 엄청 났어요. 북 치는 소리, 장구 소리, 그리고 고함 소리. 고함 소리요? 네, 김순덕 씨 목소리였어요. 나가라, 꺼져, 이런 소리를 계속 질렀어요. 몇 시쯤이었습니까? 11시 전후요. 한 10분 정도 계속됐던 것 같아요. 이정훈 경감은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밤 11시 전후 기도원 재단에서 김순덕 씨가 박수진 씨에게 강제로 굿을 하고 있었어요. 수진 씨는 저항했고 김순덕 씨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이 몸에서 썩 꺼져. 김순덕 씨는 무아지경에 빠져서 수진 씨를 밀쳤어요. 수진 씨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재단 옆 나무 기둥 모서리에 뒤통수를 세게 부딪혔죠.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수진 씨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순덕 씨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수진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하지만 수진 씨는 반응이 없었어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김순덕 씨는 당황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그녀는 급히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당장 와. 김철수 씨가 달려왔어요. 바닥에 쓰러진 수진 씨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도 모르겠어. 굿 하다가 그냥 신고해야지. 안 돼. 신고하면 우리 끝이야. 김순덕 씨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이 애 가족이 우릴 가만 안 둘 거야. 기도원도 망하고 우리도 감옥 가. 김철수 씨는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의 말에 설득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숨겨야 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두 사람은 범죄를 은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9년 8월 15일 이정훈 경감은 최종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서 2001년 9월 8일 밤의 진실을 완벽하게 재구성했어요.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됐습니다. 2001년 9월 8일 오후 10시. 김순덕 씨는 박수진 씨를 방에서 끌어냈습니다. 사흘 동안 감금당했던 수진 씨는 지쳐 있었어요. 오늘 마지막 굿이야. 이제 귀신을 완전히 쫓아낼 거야. 수진 씨는 거부했습니다. 싫어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김순덕 씨는 화가 났어요. 내가 뭘 안다고 내 말 안 들으면 평생 귀신에 시달려. 김순덕 씨는 강제로 수진 씨를 재단 앞에 앉혔습니다. 빨간 무복을 입고 북을 치기 시작했어요. 쿵쿵쿵. 북소리가 기도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순덕 씨는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귀신아 썩 나가라. 이 몸에서 꺼져. 수진 씨는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그만해 주세요. 무서워요. 하지만 김순덕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렬하게 북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라. 나가라. 수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 김순덕 씨가 수진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딜 가? 굿이 끝날 때까지 못 가. 놔주세요. 수진 씨가 팔을 뿌리쳤어요. 김순덕 씨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이 버릇없는 것이. 김순덕 씨는 수진 씨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수진 씨는 뒤로 넘어졌어요. 그리고 재단 옆 나무 기둥 모서리의 뒤통수를 정확히 부딪혔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김순덕 씨는 숨을 헐떡이며 수진 씨를 내려다봤어요. 수진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야, 일어나. 장난 그만해. 하지만 수진 씨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순덕 씨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안 돼. 안 돼. 그녀는 수진 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맥박을 짚어봤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순덕 씨는 공포에 질렸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녀는 몇 분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하지만 곧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요. 김순덕 씨는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당장 와. 김철수 씨가 잠에서 깨어 재단으로 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수진 씨를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나도 모르겠어. 굿 하다가 실수로. 김철수 씨는 수진 씨의 맥을 짚어봤어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신고해야 해. 안 돼. 김순덕 씨는 남편을 붙잡았어요. 신고하면 우리 인생 끝이야. 살인자로 몰려. 기도원도 망해. 그래도 사람이 죽었잖아. 사고였어. 내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야. 근데 누가 믿겠어? 김철수 씨는 갈등했습니다. 양심과 생존 본능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김순덕 씨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늙었어. 감옥 가면 거기서 죽어. 제발 나 좀 도와줘. 김철수 씨는 결국 무너졌어요. 아내를 버릴 수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숨겨야 해. 완전히. 두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신을 어디에 숨길 것인가? 김순덕 씨가 말했어요. 저수지에 넣자. 깊어서 아무도 못 찾을 거야. 어떻게 넣을 건데? 트렁크에 넣어서 가라앉히는 거야. 김철수 씨는 창고에서 오래된 여행용 트렁크를 가져왔습니다. 크기가 딱 맞았어요. 두 사람은 수진 씨의 시신을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둘이서 힘을 합쳐 들었어요. 김순덕 씨가 말했어요. 돌을 넣어야 해. 안 그러면 떠올라. 김철수 씨는 밖에서 돌멩이들을 주워왔습니다. 트렁크 안에 가득 채웠어요. 뚜껑을 닫으려는데 김순덕 씨의 무복 치마가 끼었습니다. 급하게 뚜껑을 닫으면서 치마 일부가 찢어졌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트렁크를 트럭에 실었어요. 김철수 씨가 운전하고 김순덕 씨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밤 12시쯤 저수지에 도착했어요.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두 사람은
트렁크를 트럭에서 내렸어요. 무게가 70kg은 넘었습니다. 저수지 가장자리까지 끌고 갔어요. 그리고 물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첨벙. 트렁크가 물에 빠졌어요. 잠시 수면에 떠 있다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김순덕 씨와 김철수 씨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트렁크는 점점 깊이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수면 아래로 완전히 사라졌어요. 김순덕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못 찾아. 두 사람은 트럭을 타고 기도원으로 돌아왔어요. 재단 바닥엔 아직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순덕 씨는 걸레로 피를 닦았어요. 하지만 나무 틈새에 스며든 피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순덕 씨는 시멘트를 샀어요. 재단 바닥 전체를 다시 발랐습니다. 혈흔이 완전히 가려졌어요. 그리고 일기장 9월 8일 페이지를 찢어서 태워버렸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였어요. 9월 10일 최영희 씨가 기도원을 찾아왔을 때 김순덕 씨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귀신이 씌어서 산으로 도망갔어요. 완벽한 범죄였어요.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견딜 수 없었어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매일 술을 마셨어요. 술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꿈에서 박수진 씨가 나타났습니다. 물에 젖은 몸으로 그를 노려봤어요. 왜 날 죽였어요? 왜? 김철수 씨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14년 동안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요. 결국 2015년 그의 심장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로 급사했어요. 김순덕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치매가 찾아왔고 억눌렀던 기억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수지, 가방, 떠오르면 안 돼. 18년 동안 감춰왔던 비밀이 결국 그녀 자신의 입으로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2019년 9월 1일 김철수 씨에 대한 사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3부였어요. 재판장엔 김철수 씨의 영정 사진이 놓였습니다. 생전에 그가 무표정하게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김철수는 2001년 9월 8일 처 김순덕과 공모하여 박수진 씨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방청석엔 박수진 씨의 어머니 최영희 씨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트렁크, 주민 목격담, 타이어 자국, 그리고 피고인의 술자리 발언까지. 모든 증거가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합니다. 변호인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사망했으니까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검사, 피고인의 역할이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사체 운반 및 유기입니다. 직접적인 살인은 김순덕 씨가 저질렀지만 김철수 씨가 없었다면 범행 은폐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인으로 이정훈 경감이 나왔습니다. 2001년 당시 수사 과정에서 김철수 씨를 의심하신 적 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밤 12시에 트럭을 운전했다는 주민 증언이 있었거든요. 왜 당시엔 입증하지 못했습니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수색이 불가능했고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살아있었다면 어떤 형량을 받았을 것으로 보십니까? 검사가 대답했어요. 사체유기죄로 최소 징역 5년은 선고됐을 것입니다.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피고인이 없으니 길어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김철수는 2001년 9월 8일 박수진 씨의 시신을 유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관계로 형의 선고는 불가능하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공식 기록으로 남긴다. 쾅! 망치 소리와 함께 재판이 종결됐습니다. 최영희 씨는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비록 처벌은 못 받았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이제야 명예를 되찾았어요. 한편 김순덕 씨는 여전히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재판은 무기한 연기됐어요.
정신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라고 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정훈 경감은 마지막으로 김순덕 씨를 찾아갔어요. 병실 문을 열자 김순덕 씨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수지, 가방, 애가 나를 봐. 용서해줘. 이정훈 경감은 침대 옆에 앉았어요. 김순덕 씨, 들리십니까? 하지만 김순덕 씨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허공을 보며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애가 물속에서 올라와. 나를 데려가려고 해. 경감은 조용히 말했어요. 박수진 씨는 이제 편히 쉬고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김순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치매에 걸렸어도 어딘가에선 죄책감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정훈 경감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담당 의사를 만났어요. 김순덕 씨 상태가 어떻습니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길어야 몇 달일 겁니다. 경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순덕 씨는 법의 처벌 대신 자신의 죄책감에 의해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대구지방검찰청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01년 팔공산 기도원 여대생 실종 사건은 무속인 김순덕 씨의 과실치사 및 사체유기로 결론났습니다. 김순덕 씨는 곧 도중 피해자를 밀쳐 사망케 했으며 남편 김철수 씨와 공모하여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사후 재판을 통해 범죄 사실이 공식 인정됐으며 김순덕 씨는 치매로 재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본 사건은 18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미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팔공산 미스터리, 18년 만에 완전 해결. 무속인의 탐욕이 부른 비극, 치매가 밝힌 진실 저수지 트렁크의 비밀. 박수진 씨의 대학 동기들은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22살에 멈춰버린 친구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어요. 추모식장엔 수진 씨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어. 편히 쉬어. 최영희 씨는 딸의 유골함을 집으로 모셔왔어요. 18년 만에 딸이 집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딸의 사진 앞에 밥을 차렸어요. 수진아, 밥 먹어.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김치찌개 끓였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거야. 엄마가 매일 밥 해줄게. 2019년 12월 24일 김순덕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양병원 침대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미안해, 미안해. 장례식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친척들도 옛 신도들도 외면했습니다. 이정훈 경감만 조문을 갔어요. 범인이었지만 한 사람의 죽음이었으니까요. 빈 장례식장에서 경감은 조용히 분향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박수진 씨도 당신도 편히 쉬세요. 김순덕 씨의 유골은 무연고 납골당에 안치됐습니다. 찾아가는 사람 없는 곳에서 영원히 잠들게 된 거예요. 2020년 1월 이정훈 경감은 18년 동안 간직했던 사건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는 파일을 서랍 깊숙이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 팔공산 기도원은 철거됐어요. 2020년 봄 건물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 자리엔 작은 공원이 들어섰어요. 박수진 씨를 추모하는 작은 표지석도 세워졌습니다. 최영희 씨는 가끔 그 공원을 찾아갔어요. 표지석 앞에 앉아 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왔어. 오늘 날씨 참 좋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18년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범인은 심판받았어요. 비록 법정에서의 처벌은 없었지만 김순덕 씨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 쓸쓸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박수진 씨는 마침내 명예를 되찾고 편히 쉴 수 있게 됐죠. 이것이 2001년 팔공산 기도원에서 벌어진 비극의 전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도움을 청했던 사람이 때로는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결코 진실을 묻어두지 않습니다.
18년이 걸렸어도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됐으니까요. 2001년 그날 밤 기도원에서 벌어진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김순덕 씨의 잔혹한 범행과 김철수 씨의 비겁한 은폐, 그리고 18년 후 치매가 밝혀낸 진실까지. 비록 법정에서의 처벌은 없었지만 범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박수진 씨는 이제 편히 쉬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